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 고통의 이해, 고통의 인문학 세 번째 그 수업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픔의 역사인데요. 여러분들 16명이 수강생인데 오늘 16명 모두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강생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주의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이 뭐 다 아시죠? 고통과 쾌락을 통해서 행동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고통을 주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는 보상을 주어서 그 보상을 받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의 그 기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한때는 그 뭐 스키너니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간을 백지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한때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행동과 고통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다. 그렇죠. 행동과 고통이라고 하는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고통 그죠.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만 인간의 행동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계적인 인간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그 사안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지나친 단순화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투삼 축제에 관련된 것 질문이 있었습니다. 준비되고 원하는 고통은 경감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한 그 추론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들이 그러면 아무런 그 인위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뜨거운 불에 뛰어들고 뭐 꼬챙이에 몸을 찌르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통을 느꼈지만 그것을 나름대로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견딜만 하게 된 것이죠. 또는 심각한 경우,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아주 극도로 그 엑스타식한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고통을 즐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통은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리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뭐 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뭐 실존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오히려 뭐 원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이 닥쳤을 때 그것을 큰 의미를 부여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큰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학생은 그렇다면 이걸 활용을 해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뭐 예를 들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없겠느냐. 환자한테 그 고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고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또는 잘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은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어요. 쉽지 않은 얘기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는 고통의 경감을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환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뭐 지금 인문학을 얘기하면서 이런 고통을 잘 소화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 상황에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나 고대의 심리적인 고통은 신체적 고통처럼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았는지, 가졌다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궁금하며 심리적 고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분해서 생각하죠. 신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또는 무슨 뭐 실존의 고통, 종교적 고통이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그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통증을 겪었을 때 그것이 나한테 어떤 심리적인 고통일 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다 그랬을 때 그 실제로 신체적인 고통이 같이 온 경우가 많죠. 가슴이 아려온다든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심리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과 신체적 고통이라는 것이 완전히 구분되지는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생리적인 구분은 가능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어떤 그 신체적인 기저가 있어요, 분명히. 그죠? 사람이 몸이니까, 사람이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기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나 또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거기는 어떤 뇌의 어떤 활성화 패턴이랄까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뚜렷이 구분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저런 강의를 통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뭐 건강을 얘기할 때도 뭐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녕이라는 게 신체적 안녕이 따로 있고 심리적 안녕이 따로 있고 사회적 안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그래서 그것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행동주의에 관련된 질문이 다시 또 나왔는데요. 반려동물 훈육할 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주 격하게 공감하는데요. 반려동물을 여태까지 교육하는, 훈련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행동주의 방식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때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고통을 주어서 그걸 못하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알 거예요. 뭐 개통령이라는 사람 있죠. 강형욱이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강아지 훈련법을 잘 보고 있으면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배웠고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어떤 고통을 가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거든요. 우리가 언젠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우리 두 가지 본능이 있어요. 하나는 회피 본능이 있어요. 나한테 고통이 가해지거나 나한테 위해가 가해질 만한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하죠. 회피 본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접근 본능이 있어요. 나한테 이로운 또는 나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접근한단 말이죠. 어머니에게 접근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접근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회피 본능과 접근 본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은 특히 행동주의는 회피 본능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죠. 주로. 그래서 내가 내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반려동물을 훈육할 때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거든요. 아, 이게 사람을 교육하는데 똑같구나 라는 걸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세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교육은 체벌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체벌을 통해서 사회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회적인 처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한단 말이에요. 고통을 준단 말이죠. 감옥에 가두거나 뭐 해서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지만 또 반대편으로 그 사람이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본능과 동기를 잘 조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동기를 잘 조화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동기와 본능을 잘 조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든다면 그럼 훨씬 더 바람직한 사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방법. 행동주의라는 것은 고통과 쾌락 두 가지만 강조하지만 인지주의는 아주 다양한 복잡한 그런 동기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심리적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죠. 그래서 사물을 인지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인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요. 현대에 와서 고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이 의미가 뜻하는 것이 사회적인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실존의 의미일 수도 있죠. 개인적인 의미.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미는 여전히 존재하고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고문과 같은 통증의 사회적인 의미는 사라졌다고 이해했는데 맞게 그렇게 이 학생은 사실을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대체적인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개인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신체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딱 분리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 학생은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현대 와서 고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서 통증의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드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어떤 통증이 가해졌을 때 오히려 더 의미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의 상실로부터 오는 마음의 고통은 진통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고통,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과거와 다른, 과거에는 그 별로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거지만 그것을 고통을 여기게 되는 그런 오히려 거꾸로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고통의 의미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고통의 의미가 증폭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신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신체적 고통에 가해지는 의미는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여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죠. 그죠? 진짜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 예를 들면 뭐라 그러죠? 복합 통증 증후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바람만 스쳤을 뿐인데도 깃털이 닿았을 뿐인데도 죽을 만큼 아픈 그런 그 질병으로서의 통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글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지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든지 모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일 수도 있고 그 엄청난 삶의 욕망을 억누를 수도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신비하네요. 뭐 그렇죠. 고통이라는 게 그 신체적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게 많죠. 우리는 과학적 의학으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배우고 실제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배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물론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똑같아요. 아이를 혼내서 가르치는 행위, 강아지를 혼내면서 배변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들도 현대에서 금기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기시된다기보다는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죠?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금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도덕적인 게 아니라, 과학적인 거죠. 과학적으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연에 어긋난다. 자연적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대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고통을 겪는 사람을 이제 성인과 영웅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세상에도 그런 게 있을까, 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고대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고대 시대는 아예 그 영웅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학의 장르가 됐죠. 오디세우스 같은 거 있죠. 그죠? 오디세우스 같은 서사시를 보세요. 또는 우리는 뭐 바리대기 같은 설화도 있어요. 수많은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떤 깨달음에 이르거나 또는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잖아요. 그게 이제 고대의 내러티브, 어떤 서사의 구조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서사의 구조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서사의 구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디 영웅의 위대한 뭐 그런 고통, 또는 종교적 지도자들의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앙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런 엄청나게 큰 그런 종교적이거나 그런 고통의 의미는 사실 찾기 힘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자기의 고통을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뭐 코로나 사태에서 자기 일을 하느라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의료인들도 그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가해지는 그런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내는 그런 아주 작은 영웅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포에 의한 통증은 언제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하시고, 현대에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통을 조절 가능한 요소를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현대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통증은 아직 존재한 채로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졌다면 과학기술의 발달에 오히려 덕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좀 문장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이런 글을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죠. 하나의 문장인데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글을 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단문으로 써라라고 팁을 주고 싶어요. 장문 쓰지 마세요. 장문 쓰면 그거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쓰면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문으로 짧은 문장으로 몇 개를 나눠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발달에 오히려 독이 된 부분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반드시 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원래 긍정과 부정으로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체적 고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또 잃는 것도 있는 거죠. 항상 세상사는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을 통제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엄청난 그 발전을 이뤘죠. 우리가 사실 마취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 발전에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삶의 틀 자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추구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통증에도 불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과업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포텐셜, 인류의 잠재력을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통증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하지만 거꾸로 잃는 것도 없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또 심리적인 고통은 예전보다 더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은 구분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심리적 고통이 우리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은 주로 신체적 고통이 크게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체적 고통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심리적 고통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또는 그 당시에는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 또는 영적인 고통을 구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달랐을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컨텐츠 자체가 달랐을 거랍니다. 우리는 지금 분리하는 그 상태잖아요. 우리는 그걸 분리해서 신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사회적 고통 또는 영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고대인들이 그걸 분리해서 생각했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거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을 즐기는 축제에서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는 아마 지금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기보다는요. 어떤 방향이 설정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 고통이 가해졌을 때 우리는 생리적으로 액션 포텐셜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 고통 섬유에 신경 섬유에 가해져서 뇌의 어떤 활성화 패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알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메커니즘을 잘 분석을 해서 그 뇌에 활성화되는 통증을 느꼈을 때 뇌에 활성화되는 패턴 자체를 변경시킬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인지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그 뇌 세포들의 활성화 패턴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약물이나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도 있겠죠. 아직은 뭐 그것이 실용화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즐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고통으로 인해서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뇌의 활성화 패턴에 어떤 모듈레이션을 가하는 것이다.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마음 챙김이니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인지 치료라고 하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약물 같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요. 우울증이나 심리적 불안 증세는 현대 많은 상담이나 약물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지만 과거에는 이를 정신이 악마에게 쓰였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신이 주는 시련이라 신성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견해네요. 그렇죠. 성인들이 오히려 우울증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영웅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을 계기로 삼아서 영웅이라고 여겨지는 또는 종교적 지도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 희생을 발판으로 영웅이 되고 성웅이 되고 종교적 성인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그런 고통들을 해소하는 방법 속에서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이 되고 영웅이 됐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분리하는 거예요. 신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사회적 고통, 영적 고통을 분리하는 거예요. 고도인에게 그런 분리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그다음 현대인에게 고통은 장애물로 여겨질 뿐이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운동 이후에 근육통을 느꼈을 때 그 뿌듯함이 느껴지죠. 또는 그 등산을 하고 왔는데 그 노릇노릇한 그 느낌을 즐기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피곤함, 약간의 피곤함이 굉장히 큰 쾌감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적당한 정도의 고통은 오히려 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진화적으로 볼 때 그 약간의 고통이 또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생존에 도움이, 예를 들면 무슨 장거리 달리기를 했다. 예를 들면 우리 원시인들 생각해 보십시다. 장거리 달리기를 어떨 때 했겠어요? 어떤 사냥을 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냥을 그런 운동을 했을 때는 얻는 게 있잖아요. 그 음식, 고기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컸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런 행동을 장려하는 그런 생리적 메커니즘이 진화할 수 있었겠죠. 그게 바로 그런 달리기를 오래 했을 때 느끼는 쾌감으로 진화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진화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성장통,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화, 인권사회의 특징 중 하나인 익명의 힘을 빌려 타인의 삶을 비판하여 타인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료계의 태움, 간호사들의 태움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렇게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것을 즐기는 자들이 있어요. 갑질하는 자들. 최근에는 이제 CCTV가 일상화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되잖아요. 얼마 전 뉴스에는 무슨 양진호 그런 친구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을 때리는 그런 장면들을 촬영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세디스트 같은 인간들이죠. 그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 신체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가하는 자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사건들을 조작하는 법률가들 있잖아요. 지금 검찰을 비롯하여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현대에 드러난, 현대의 과거에는 없던, 과거도 있었겠지만요. 현대에 와서 다른 부분들은 다 잘 민주적 통제가 되지만, 민주적인 통제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타인의 고통을 가하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또 즐긴다고 하기보다도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얻는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체가 통증을 느끼는 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통증을 예측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리적 기능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티벳의 불교 승려들일 거예요. 승려들. 장삼 하나만 걸치고 추운데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선을 하면서 밤을 샌다는 거예요. 그걸 또 물에 적셔갖고 그걸 또 두른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겠죠. 예외적인 사례로 어떤 마음을 챙김으로 해서, 마음이 챙긴다는 것은 과학으로는 어떤 뇌의 활성화 패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어떤 생리적인 고통을 비롯한 생리적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